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도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런데 이곳만은 열기가 넘치네요.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당원 투표 100%로 치르기 위한 당헌 개정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권 주자들 간 경쟁과 견제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뜬금없이 해산물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장제원 의원의 연대에 대해서 새우 2마리가 모여도 새우다, 절대 고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촌평했죠. 그러자 오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돌고래에 고등어까지 꺼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돌고래와 고등어가 함께 싱싱하게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뜬금없는 해산물 논쟁이 참 재미는 있는데요. 아무쪼록 말장난으로만 그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고등어처럼 고래처럼 싱싱한 정치도 펼쳐주길 바랍니다. 12월 2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네, 여기는 지프 전시장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지프가 연말 특별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는데요. 더욱 커진 혜택, 최대 22% 할인부터 시승만 해도 지프 캠핑용품까지 12월 31일까지 선사하는 다시 없을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성주입니다. 콘텐츠가 쏨, 자격증을 쏘, 어디서든 쏨, 평생 무료 쏘, 온라인 교육 선도하는 선두주자 쏨싸, 콘텐츠가 강한 쏨실 사이버대학교.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 올해 크리스마스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잠시 후 예천교회 김영수 목사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과거 정치사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메인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처리된 예산안에 대해서 잠시 간단히 좀 짚어보죠. 예. 자, 어제 오후에 합의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반응이 나왔네요. 네. 뭐 존중은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 이러면서 좀 아쉬운 분위기라고 하고. 자, 민주당의 분위기는 또 어떻고 좀 궁금하네요, 양측. 뭐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모습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서로가 조금씩 얻어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합의 예. 과정에서. 예.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청년 임대주택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들을 확보를 했거든요.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게 얻어졌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사실은 민주당이 아예 예산을 배정 안 하려고 했던 그 법무부의 인사검증관리단 네. 그리고 그 행안부의 경찰국 관련된 예산 이 부분이 그래도 50% 정도 확보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가 얻고 싶은 걸 얻었다. 법인세도 1% 인하를 했고요. 예. 그러나 다만 이제 대통령실은 그게 깎인 부분에 대한 불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50%만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브레이크가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양측이 워낙 오랫동안 대립을 했으니까요. 예. 뭐
100%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법상은. 예. 여야는 네. 여야는 어느 정도 좀 수긍하는 분위기 하지만 대통령실은 못내 좀 아쉬워하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법인세 말씀해 주셨는데 각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이제 내리는 걸로 정해졌는데 근데 최태원 회장이요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맡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말을 했네요. 법인세를 무차별적으로 인하하는 게 좋은 것일까? 세율 대비 투자 효과를 고려한 맞춤형 감세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이걸 딱 듣고 나서 글쎄요 지금 최고 구간 법인세 원래 정부안이 그 3%포인트 낮추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포인트만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좀 불만인가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최태원 회장은 상공회의소 입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원래 정부가 법인세를 낮추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재투자를 유도해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인세를 깎아주면 그걸로 R&D 사업도 좀 하고 아니면 재투자를 해서 사업을 좀 확장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이러한 목표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모든 기업들에게 다 혜택을 주면 최태원 회장 입장은 그 성과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 예를 들면 정말로 1%를 그걸 내려줬을 때 실제 재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R&D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도 그런 실적이 있는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모든 기업한테 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일부 기업들 예전에 MB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법인세 인하를 했는데요. 그 인하된 돈 가지고 은행에 돈 집어넣고 이자 받아먹고 또는 땅 부동산 사놓고 그걸로 돈 벌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투자 효과가 날 곳에 더 깎아줬어야 된다. 그 말이 다시 말해서 그 100대 기업 일부 재벌 기업들 더 깎아줘야 된다 이 얘기 아닌가요? 의미죠. 네, 맞아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정말 그건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에 깎아줘야지. 왜냐하면 범위를 확대했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법인세 1% 이하의 범위를 100대 기업에서 좀 더 확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긴 어렵다라고 하면서 대기업 위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렇군요. 자 다음은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저희 한동을 찾았는데 마침 또 생일이었고 그래서 동지였고 자 저는 이 소환 통보가 왔잖아요. 그래서 좀 의아했던 게 대장동 의혹이 아니라 성남 FC 관련 의혹이었어요. 좀 뜬금없다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소환할 수 있는 지금 근거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나무가고 유동규 씨는 대선 자금으로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만배 씨가 지금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증거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유동규 씨와 남욱 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만배 씨한테 들어서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그 발언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씨의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김만배 씨는 그 얘기에서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준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천대유 이론은 본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동규가 지금 현재 김용이나 정진상한테 돈을 줬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재명이 직접 줬다고 하는 주장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유동규 씨가 정진상, 김용에게 돈을 줬다는 증거가 확보돼야 되는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짓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떤 증거도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뭐 예를 들면 정진상 실장, 전 실장이나 아니면 김용 씨가 뭐 증언을 하거나 이랬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환을 해서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 FC, 성남 FC 건을 가지고 왜냐면 성남 FC는 구단주가 이재명 대표 그 당시 시장이었고 그래서 돈이 이제 어쨌든 광고비가 들어온 건 맞고 물론 논란은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법조인들은 뭐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다만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는 법리 제3자 뇌물죄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데 그 증거들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그런 소환장을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이제 중요할 텐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러니까 어제 소환 통보 오자마자 이제 야당 탄압 파괴 공작이다, 정적 죽이기다. 이거 과거에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다. 이런
대응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일단 예. 소환에 불응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네. 이제 앞으로 검찰 조사는 뭐 계속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여야 네, 공방 맞습니다. 내년 1년 내내 이어질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초반에 정면 승부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편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환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됐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면 승부를 해서 소환에 응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이미지거든요. 정치는 이미지인데요. 네. 사진이 다 찍힐 겁니다. 예. 그 검찰에 출두하는 사진이 찍힐 거고 모든 언론사의 일면 탑으로 아마 그 사진이 게재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국민들이 진짜 정책 고관여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구체적으로 제3자 뇌물이 뭐고 FC에서 뭘 했고 이거 잘 모르십니다. 그럼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요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재명은 범죄자 이런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치적으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소환을 하라고 할 때마다 나가서 사진 찍히고 검찰에 조사받는 모습이 보여지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불려갔겠지. 이런 이미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그거를 하는 것은 이제 아마 선택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근데 불보듯 뻔한 게 이제 예, 앞으로 소환 통보 가고 난 안 나간다 그러고 또 네, 맞습니다. 뭐 체포 동의안 또 내고 하겠죠. 그건 또 네. 부결되고 계속해서 그렇죠. 정치 공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 상황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검찰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을 한 것 같은데 예, 예. 문제는 그거를 대응하는 예를 들면 정치 탄압이고 이거는 3년 동안의 수사인데 아무런 그 혐의가 없어서 불송치한 걸 다시 꺼내 들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예. 대응 전략이 된다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소환에 응했을 때 더 안 좋은 경우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탄압 프레임을 가지고 가야 지금의 이 앞으로 있을 여러 소환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좀 궁금한 게 이제 예, 소환 예. 통보를 하잖아요. 근데 예. 여기 이제 불응해요. 그러면 예. 2차, 3차 정도까지 또 계속 하겠죠. 반복되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체포 동의안이 체포 가는 거. 영장. 근데 네, 이 체포 체포 동의안이라는 게 예. 그 회기 중에만 그런 거잖아요. 네, 만약에 중에만 회기가 그러네요. 아닐 때는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로 네. 끌고 네. 갈 수도 있는 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인 네.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뭐 그것도- 방탄국회 그러는데 그것도 네, 그러면 회기- 한계가 좀 있겠네요. 그러면 한계가 있죠. 방탄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방탄국회가 되려면 임시회의를 또 여는 거예요. 또 그래야 여는 돼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되기가 어렵고요. 예. 민주당도 그렇게 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부담스럽죠. 없어요. 예, 예. 네, 그리고 회의를 열려면 국회의장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아하.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방탄국회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상당히. 그러니까 회기가 아닌 상태인데 일부러 회기를 연다? 그건 민주당한테 엄청난 부담이에요.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예.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체포가 된다. 그것도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핍박받는 모습으로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이거 죄가 없는데 죄를 지금 뒤집어 씌워가지고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텼는데 경찰들이 체포하러 왔어요. 그래서 체포돼서 가요. 예. 그런 모습이 영상에 나갈 때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예컨대. 그렇죠. 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고려되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뭐 지금 의혹이 네. 수사 받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요. 대장동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성남 FC 또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사건 예, 있죠. 맞습니다. 예. 또 뭐가 있죠? 뭐 저쪽에 법카 문제 이런 법카 것도 하고 문제도 있죠. 있고. 예, 예. 하여간 그래서 백현동도 있고 한 1년 내내 이게 지금 계속 시끌시끌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만 해도 좀 피곤하네요. 국민의 입장으로선. 예. 그렇죠. 자,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자, 이제 100대 0으로 이제 완전히 결정이 난 거죠. 지금 전국위원회에도 통과가 돼서 의결이 돼서.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누가 봐도 이제 유승민 의원 전 의원 완전히 불리해진 거고 그렇죠. 안철수 의원도 상당히 불리해진 거고 예.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면 예상을 좀 해주시죠. 제가 예상을 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작동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김장연대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예예. 김장연대든 아니면 차출론도 아직 저는 살아있다고 보는데요. 현직 장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권영세, 원희룡 두 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장관을 그만두고 나올 가능성도 아직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사실은 그 인지도나 지지율 면에서 약간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장연대로 가려고 했다가도 너무 이렇게 되면 혹시나 또 그 내부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총선을 앞두고 있어 좀 민감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요,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당선이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얘기 안 하다가 뭐 투표할 때 그냥 반발할 수도 있거든요. 조직을 동원해서. 예. 그랬을 경우도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거다. 그렇다면 김장연대도 하나의 고려 사항이지만 사출론도 아직은 살아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띄워보고 국민의 당원들이죠. 이제 당원 100%가 당원들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 조금 중도적 성향 이런 분들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또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윤상현 의원이 얼마나 못났으면 연대를 하냐 이런 말했고 안철수 의원도 사실이라면 그 김기현 의원 혼자서는 도저히 자기를 이길 수 없다는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새우 2마리가 모이면 역시 뭐 그냥 새우 2마리일 뿐이다. 절대 고래가 되지 않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맞습니다. 야, 이거 참 재밌네요. 예? 이렇게 한마디씩 들으니까. 견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서로 견제하고. 자, 그러면은 현재 이 상황으로만 봐서는 나경원 의원이 유리해지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한 명만 꼽자면. 이제 나경원 의원이 유리한 건 맞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김장연대가 힘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장연대를 한다는 건 명확하게 이런 거거든요. 김기현 의원을 대표로 내세우되 공천권은 장제원 의원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총장, 그 당의 사무총장이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 실무 일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장연대에서 합의 내용은 이런 걸 거예요. 김장연대가 된다고 하면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대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니까 대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 대신 공천권은 나한테 넘겨달라. 그래서 나를 사무총장 시켜달라, 장제원을. 그러면 사무총장 되고 나서 장제원 의원이 실제적으로 윤심을 받들어서 공천을 행사하는, 공천권을 그런 구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윤심이 김장연대로 확 쏠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의중이 거기에 가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 의원들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면 나경원 의원보다는 김장연대 쪽으로 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김장연대가 어떻게 되느냐, 공식적으로 뜨느냐, 또 하나는 사출론을 통해서 그러면 긴급 수혈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그냥 현재 입장으로 보면 나경원 의원도 유리한 상황이 있는 건 맞죠. 그렇죠. 당원 100%로 하는 것이. 야, 이거 2말 3초. 3월 초로 대략 정해졌죠. 8일이나 10일 정도에 할 것 같습니다. 10일쯤. 한 뭐 2-4달 정도 남았는데 점점 재밌어질 것 같네요.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당대회가.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네, 6시 24분 47초 막 지났는데요. 원래 2부 첫 순서는 예천교회 김영수 목사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지금 조금 전화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노래 한 곡 듣고 그다음 계속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화문의 눈 오는 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들 사랑이 담긴 조그만 집에 옹기종기 모여 정다운 이야기 서로의 즐거움 슬픔을 나누던 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시절 내 맘속에 추억만 남아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시절의 친구들은 어디에서 무얼 할까 우리들의 얘기를 할까 누구를 만나든지 자랑하고 싶은 우리들의 친구 이야기들 세월이 흘러가서 먼 날이라도 그때 그 친구들 다시 만나겠지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네, 이슈 오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됐네요. 자, 다사다난했던 2022년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마음 아픈 일과 각종 사건 사고도 참 많았던 올 한 해였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마음도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 이브, 모레가 크리스마스죠. 예천교회 김영수 목사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또다시 연말이 찾아오고 크리스마스가 눈앞에 왔습니다. 자, 목사님께서는 올해 한 해 보내신 소감, 어떻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예년에 비해서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요즘에는 코로나를 빼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은데요. 네. 교회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또 이제 회복이라는 그런 어떤 화두를 놓고 애쓰다 보니까 어떤 해보다도 빨리 신속하게 지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아마 다들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화두는 역시 회복이라는 거, 코로나 이전으로.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예천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탄절에 교회는 제일 중요한 건 예배죠. 네. 그래서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는데 금년에는 성탄절이 주일하고 겹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되면 평상시 주일에 예배 드리듯이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요. 네. 예배를 마치게 되면 이제 평상시에는 오후에도 예배를 또 드리게 되는데 이번 성탄절에는 또 주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해서 오후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네. 어려운 이웃이나 또는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오후를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금년에 이제 오전에 예배를 마치면 오후에는 이제 이웃들을 좀 찾아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성탄 전야에는 교회학교 학생들 위주로 이제 그 발표 행사를 가집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준비한 찬양이나 또는 성극이나 율동이나 이런 다양한 행사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예. 과거에는 이제 이런 행사들이 끝나면은 새벽송이라고 하는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탄을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이제 행사들을 가졌었는데 예. 최근에는 이런 새벽송 행사들을 좀 하지 않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송은 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너무 이거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 크리스마스 정신이 훼손됐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려오고 아마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목사님. 자, 그리고 또 코로나와 또 각종 사건, 사고 거치면서 최근에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것도 좀 느껴지고.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성탄절의 이제 그 기본은 원래 의미는 이제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이고, 그리고 성탄절은 이제 그것을 큰 축제의 날로 함께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제 기쁨의 날이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또 상업적으로도 많이 이용된다는 소리들도 전에부터 들려온 지 오래됐고요. 성탄절의 본래 의미를 생각한다면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독교계가 중심이 돼가지고 건전하고 또 밝은 성탄절 문화가 확산되도록 힘써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라든가 금년에 또 사건 사고 참 많았죠.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성탄절에 들뜨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건강하고 차분하게 이제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또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올해 초에 벌어지고 또 앞으로도 상당 기간 또 이어질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참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올해 좀 더 크리스마스를 맞는 의미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탄의 근본 의미는 신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 이제 그 중심 내용이 되겠고요. 이 사실을 이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없고 또 이보다 더 복된 날이 없다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이제 성탄절을 보내게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성탄절 본래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가족들과 함께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새기면서 단란하게 또 차분하게 보낸다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의 정신이라는 표현을 이제 써본다면 신이 인간이 되신 그 일의 그 동기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신의 무한한 사랑의 그 출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은 그 사랑의 신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 시작된 그런 구체화된 사건이고 따라서 교회는 이제 그 신의 뜻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절기로 기간으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섬기고 있는 예천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면 이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탄절에는 우리 온 교우들이 드리는 헌금은 이제 전액을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사랑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성탄절에는 즐겁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건이 되는 대로 어려운 이들과 이 사랑의 나눔 이런 것들을 실천해 보면은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성탄의 정신, 인간을 향한 신의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이 시작된 것이다라는 말씀. 이웃돕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뉴스 데스크 시간에 이웃돕기 성금도 이렇게 보도를 해드리는데 예천교회에서도 또 사랑의 열매 또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감사드립니다. 너무 적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연탄은행 좀 여쭤볼게요. 예천교회에서
그래서 네. 또 어려운 이웃들 돕기 위해서 연탄은행을 운영하면서 큰 도움을 주고 네네. 계신데 올해 연탄은행 운영 어떤지 좀 어렵다는 얘기를 좀 제가 많이 들은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근데 뭐 매년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연탄은행 예천 지부죠. 일종의 예. 지부를 개설한 것이 2010년부터입니다. 2010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금년도 뭐 예년과 다름없이 이제 예천 지역의 에너지 취약 세대들을 이제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한 겨울을 나기에 충분할 그런 분량을 지원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최대한 지원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1월에 시작해서 내년 4월경까지 약 한 100가구에서 많을 때는 150가구 정도. 예. 그래서 총 한 5만 장 정도의 연탄을 이번 이제 연도에 지급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연탄은행에 좀 후원을 하고 싶다, 도움의 손길을 좀 드리고 싶다 하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연탄 한 장에 이제 8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예. 그러면 한 장도 좋고 10장도 좋고 100장도 좋고 여건 되시는 대로 후원을 해주시면 이제 그 후원금을 모아서 연탄은행에서 어려운 가정들을 찾아서 연탄을 후원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예천 연탄은행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천 연탄은행 뭐 검색해 보면 되겠네요. 휴대전화로. 예, 전화번호가 다 나와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예, 도움의 네, 손길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어서요.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간략히 좀 정리삼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신의 자리를 떠나셔서 사람의 자리로 오신 사건이고요. 그 동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제 온누리에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전쟁,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 사건, 사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평강과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 매년 성탄절 즈음 되면 우리 예천교회 김영수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뭐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뭐 음성도 그렇고 말씀 내용도 그렇고 너무 따뜻하셔서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이렇게 경건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 예, 오늘도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지금까지 예천교회 김영수 목사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요즘 뭐 뉴스나 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요.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규정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결론이 났습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상과 더불어서 이 각 정당들은 도대체 어떻게 당대표 선거를 뽑고 있었을까?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위에서 최종 확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전국위에서 최종 확정이 됐고 완전히, 비대위에서 냈던 안대로 선출 방식을 바꾸게 됐습니다. 예, 최근 국민의힘이 이제 대표 선출 방식
아마 다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제 100% 당원 투표를 한다는 거.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기존에는 이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 70% 그리고 여론조사 30%로 이 당대표를 선출해 왔습니다.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여론조사 30% 과정에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지하는 정당, 선호 정당을 선택하는 문항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딱 전화 걸어서 어디 네. 지지하십니까? 그래서 민주당 지지합니다. 정의당 지지합니다. 이러면 이제 바로 끊어버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합니다. 아니면 지지하는 정당 없습니다. 하면 계속 이어가는 네. 거고요. 여론조사. 네. 예. 그렇게 만약에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것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까지 전면 하지 않고 당원 100% 투표로 이 규정을 바꿨습니다. 예. 이게 떠올려 보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2004년 이후에 18년 동안 여론조사를 당대표 선거에 반영을 했었는데 18년 만에 깨지게 됐습니다. 7대 3이었는데 이게 이제 100%로.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도를 더 도입했었는데 결선 투표제라고 하는 걸 도입했습니다. 예. 예, 만약에 처음에 선거를 했을 때 1위 득표자가 과반 이상을 득표하지 않게 되면 1위와 2위 투표를 한 번 더 진행하는 제도인데 네. 아마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는 결선 투표 제도가 도입돼 있어서 첫 번째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1, 2간에 투표를 한 번 더 진행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네, 이 두 가지 변경된 룰이 있는데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은 강하게 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당연하죠. 여론조사에서 월등히 앞서 나가니까. 네, 여론조사에서는 앞서 나가는데 이 당심에 있어서는 떠올려보면 올해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 당원 70%, 여론조사 30% 이 규정으로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한참을 앞섰는데 이 당원 투표에서 지면서 이 도지사 후보가 되지 못했거든요. 예. 네, 강하게 또 비판하고 나섰고요.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역시 이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2021년에는 원내대표가 당시 됐었을 때 인터뷰에서 이 경선 룰을 50대 50으로 여론조사를 좀 더 확대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요. 네. 예. 이때 당시에 떠올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때문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였던 윤석열 이 당시 이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적극 지지층에서도 좀 비판적인 지지층들이 있었거든요. 때문에 여론조사를 조금 더 포함시키자라고 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또 여론조사 비율을 아예 없애버리는 이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또 문제가 있다라고 안철수 의원이 지적을 했고요. 예. 이에 대해서 특히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 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책임당원 80만 명에 달하는 공당의 당대표를 골목대장이라고 폄하했다. 그리고 이 당원들을 믿지 못하면서 당대표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안타깝다.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 강하게 또 비판을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치러지는 날짜가 확정될 때까지도 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규정이 바뀌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자들 면면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자, 유불리를 좀 따져볼까요? 후보별로? 네. 기본적으로 유승민 의원, 안철수 의원에게도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반영 비율과 관계없이 이게 결선 투표제가 도입된 것이 크거든요. 예.
네,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스스로 친윤석열을 자처하는 후보군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들 같은 경우에 만약 결선 투표제가 없었더라면 사전에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게 복잡해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네, 이 표가 분산되는 것 때문인데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크게 교통정리하지 않고도 이 당원들의 지지에 따라서 알아서 1, 2순위가 가려지면 그때 한꺼번에 몰아주면 된다. 좀 교통정리를 인위적으로 할 필요성이 좀 줄어들었고요. 이 반면에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투표에서 1위를 하더라도 결선 투표에 가서는 또 한 번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리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높게 나오고 있고, 이게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그러니까 정당에 가입도 안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지지율이 높았는데, 이 지지도가 당대표 선거에서는 반영될 수 없다 보니까 조금은 불리한 상황이 됐는데, 근데 뭐 일각에서는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유리하게 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예. 네. 앞서 경기도지사 경선을 언급했는데 당시에 여론조사를 반영하고도 패배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지더라도 제도 변경된 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진 선거가 아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스스로 더 도전의식을 자극시킨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서 일단 출마 의사와는 변경된 룰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나오겠죠.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오늘도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좀 입장을 밝혔는데 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우리 정치에서 최근에 좀 이렇게 보면은 맞을수록 큰다는 말이 있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추미애 장관과의 그때 많이 두드려 맞으면서 이제 컸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당내에서 집중포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러면서 좀 더 가치가 상승하는, 그래서 이제 떨어져도 뭐 남는 장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규정을 바꾼 이번 사건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어느 규정이 더 옳다, 그르다고 단순히 좀 평가할 수는 없고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과연, 그러니까 지금은 당대표 선거를 당원들로만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 내후년에 있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걸 알면서도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규정을 바꾼 이유는 총선 자체가 내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후년에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좀 영향을 주나요? 네, 만약 총선이 뭐 1년 이내에 남아 있었더라면 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모습이 그대로 총선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의 특히 이 친윤석열계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바꿔서 당대표를 바꾸더라도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올해 전당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민주당도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25% 포함이 됐었습니다. 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전까지도 민주당 계열 정당 모두 이 대의원제도 그리고 당 총재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대통령이 당대표를 지명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여론조사가 들어갔던 사건이 2002년이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후보, 민주당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역동성을 보고 당내 선거를 저렇게 해야지 본선에서도 이길 수 있겠구나. 맞아요. 그러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전국 순회하면서 전당대회 했잖아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반영해
해왔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이렇게 집권을 노리는 포괄적 정당들은 여론조사 반영을 많이 해왔고요. 대체적으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 100% 투표로 선출하던 게 원칙이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이 진성당원제를 표방하는 이 정의당과 좀 비상기를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결과적으로.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당권을 가진 당원 상황이 지금 어떤지 뭐 정확한 통계는 뭐 모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요. 네. 지금 뭐 수도권 당원이 상당히 많이 뭐 5대5까지 TK에 비해서 5대5까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어떻습니까? 네. 제가 좀 최근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일단 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 국민의힘 당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당원의 25%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거밖에 안 되나요? TK가? 네,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준석 전 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의 당원들이 늘어나게 됐고요. 지금 수도권 당원들과 숫자가 이 대구 경북 지역이 좀 비슷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게 제가 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살펴보니까 당비 규정을 보면 1년 중에 3개월 이상만 당비를 납부하고 1년에 한 번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행사에 참석하면 당대표 선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 투표권이 있는 거군요. 3개월 이상 납부하고 교육 또는 행사에 한 번만 참석하면 1년에. 네. 근데 이게 국민의힘의 한 달 당비가 최저 기준이 1,000원이거든요. 1,000원이에요? 3,000원 아니에요? 1,000원이군요. 네, 1,000원입니다. 그래요? 1,000원 이상만 내면 되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지금 3월로 전당대회가 예상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1월 초에 당원에 대거 가입하더라도 이 사람들도 당대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가입해도 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3월 초에 있으니까 뭐 3월 8일, 10일 뭐 얘기가 나오니까 1월 8일 이전에만 가입해도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가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한꺼번에 이 당대표 선거를 좌우할 수 있는 집단적 가입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도 여전히 나오는데 제가 앞서 정의당과 잠깐 비교를 해드렸는데 진성당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최소 당비가 월 5,000원 이상이거든요. 6개월 그래요? 이상 내야 되고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또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 규정과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 이 당대표 선거에서 이 기존의 당원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정당보다는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딱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이번에 룰 변경으로 경북 지역을 방문하는 당권 주자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오늘 뭐 안철수 의원도 다녀갔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거 뭐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조금은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 선거가 없으면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특히 국민의힘 당원 수가 많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은 대구 경북에 약 3일 정도 머물렀거든요. 이걸 보면 앞으로 1월과 2월에 우리 지역에 자주 방문하게 될 텐데 이 지역 의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언론이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 입장에서 목소리를 최대한 내주고 유권자들도 이걸 잘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